네, 오늘 있었던 네 번째 핵실험은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친필로 수소탄 실험하라는 서명을 한 것이 공개됐는데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선중앙TV가 자신들의 네 번째 핵실험은 완전히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은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핵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자부심에 가득 찼을까요? 자, 지금 북한 아나운서가 읽은 그 내용, 완전 성공이라는 것부터 저희가 좀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속내를 좀 알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먼저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들은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소폭탄 실험이 실제로 완전히 성공했다면 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4.8 정도의 네. 지진 이 규모보다도 네. 훨씬 더 강도 높은 지진파가 기록돼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우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폭발 우위력이 한 6킬로톤 정도 내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보다는 수십 배 이상의 높은 폭발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두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일, 허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늘 그랬듯이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네. 실패했다고 인정하면 바로 김정은한테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선전은 완전 그냥 성공이 아니고 완전 성공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북한의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저희가 진도로서 지진이 흔들리는 그 땅이 흔들리는 정도로 봐서 폭발력을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정은 차장. 네. 어쨌건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진의 강도는 계속 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네. 계속 그 자기들의 핵 관련 그 실험 기술이나 이런 게 늘어났다는 건데 네. 실제로도 지금 강도, 그러니까 리히터 규모로 폭발력을 보면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네. 이제 1킬로톤, 이때는 플루토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이때만 해도 3.6 정도였는데 네. 2009년에는 4.5 그리고 2013년에는 4.9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번 4차에서는 4.8로 살짝 조금 줄어든 것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네. 어쨌든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수소탄이라고 하면 그 위력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다시 그 수소탄의 위력이나 결과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수소폭탄 가능성에 대해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판단들을 좀 공개했는데요. 자, 이철우 새누리당 그 간사죠. 정보위 간사의 입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판단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소폭탄 같으면 수백이 돼야 됩니다. 실패해도 수십 킬로톤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수소폭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측정하는 것으로서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 이게 수소폭탄이라면 이제 폭발력을 킬로톤으로 환산했을 때 킬로톤이라는 게 1000톤을 말하는 건데 수백 킬로톤은 돼야 되고 실패해도 수십 킬로톤을 돼야 되는데 6.9밖에 추정되지 않는다. 이러니 실패다.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4차 핵실험의 목표가 뭐냐? 네. 그게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좌우가 돼야 되죠. 네. 이를테면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그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제대로 나오느냐 네. 이것을 판단하는 실험이라고 하면 4차 핵실험은 실패입니다. 네. 그런데 수소폭탄과 기존의 1, 2, 3차 핵실험의 일반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 네. 우라늄 원자폭탄과의 차이점은 네. 기존은 핵 분열탄이고 네. 기폭을 일반 재래식 폭탄으로 폭발을 기폭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4차 핵실험의 이 수소폭탄은 이를테면 원자폭탄으로 기폭을 시켜서 네. 그 내부에 삼중수소 또는 네. 삼중수소는 액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중수소와 리튬 같은 고체를 넣어서 핵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네. 분열보다 융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융합을 시키는 건데 이번에 조선중앙TV 앵커의 말에 따르면 네.
뭐 어떤 그 핵융합의 공식을 도외했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즉 융합 기술을 테스트하는 실험으로서의 4차 핵 실험을 본다면 이것은 네. 성공이죠. 네. 융합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폭발력을 어떤 융합 기술을 다 완성해서 이제는 핵탄두 수소폭탄 핵탄두를 만들었다. 이제 한번 터뜨려 보자. 네. 라고 하면 대실패죠. 왜?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수소폭탄은 기본적으로 1메가톤은 넘습니다. 네. 즉 1000킬로톤이 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국정원의 발표가 좀 유동적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뭐 한 6에서 7킬로톤 되지 않습니까? 네. 실패죠. 그러나 융합 기술은 성공이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수소폭탄까지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3차례 핵실험에서는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무기 실험이었고, 세 번째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라늄, 플루토늄, 이번엔 수소폭탄까지. 자,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도 나와 계신데, 수소폭탄 관련해서 이제 책도 쓰셨잖아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겁니까? 글쎄요. 쉬운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자폭탄은 우리 네. 자연계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우라늄입니다. 네. 그게 팍 쪼개지면은요. 네. 10이란 게 쪼개지면은 9하고 1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 8하고 1이 나오면 1이 사라졌죠. 네. 그 1이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네. 근데 이 핵융합은 뭔가 하면 네. 자연계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입니다. 네. 수소가 제일 가벼운데 이것이 하나하고 하나가 합쳐지면 둘이 돼야 되는데 네. 1.8이 되면서 0.2가 사라지죠. 아.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 큰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붙이려면은 네. 우리 왜 쇠를 붙일 때 용접을 해서 불로 녹여야 되죠. 네. 그것처럼 엄청난 열을 가해줘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열을 원폭을 터뜨려서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수폭이 맞다면은 네. 먼저 원폭이 터지고 다시 수폭이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있었다는 주장을 쟤네들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얼핏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가장 무겁다는 우라늄과 가장 가볍다는 수소를 활용한 핵무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오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에게 전화로 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원자핵공학과 교수님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진 않은 게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핵 분열만을 위한, 그러니까 소위 원자들이 쪼개지는 실험만 해서 위력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 번은 쪼개고 한 번은 모으고 또 한 번 쪼개고 이런 그 세 단계를 거치는 실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핵융합이 일어났다면 그는 바로 다음 단계는 수소폭탄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명백하고 여기 현존하는 위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자랑하는 것은 이제 폭발력이 더 센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1945년 실제 핵무기가 쓰였던 것,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 히로시마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원자폭탄만 하더라도 그리고 히로시마는 기억하시죠? 1945년에 따른 그게 위력이 1%였거든요. 8만 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원자폭탄의 1000배 내지는 100만 배가 되는 800만 명이 또는 8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수소폭탄이고 수소폭탄은 효력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800만 명, 1000만 명. 자, 이거 이제 히로시마 폭발 그 실제 상황을 항공 촬영한 겁니다. 자, 1945년 8월 당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군 전문가들은 원자탄의 100배 규모나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 지진 관측소에서 평가한 측정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차장. 네.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랑 인공 지진이 지금처럼 핵실험을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파형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기상청 지진센터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지진파의 흐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매번 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아주 다릅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연지진의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 P파, S파 중학교 때 아마 배운 거 어렵습니다. 기억이 나실 어렵습니다. 텐데요. 예. 네, 이렇게 옆으로 쭉 흘러가면서 움직이는 P파가 먼저 도달을 하고서 그 다음에 뒤늦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S파가 도달하면서 합쳐져서 이렇게 커지는 걸 지금 자연지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지진은 뭔가
우르르르 뭐 예고가 좀 있는 것 같다가 꽝 흔들렸다 그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진은 S파가 거의 없습니다. P파만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P파가 나오고 나서 뒤에 그 자연지진에서 보이는 후속파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꽝 했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파만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측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앙과 진원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거에 앞서서 일단 그 속초 관측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 관측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저희 가장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예고 없이 꽝, 예고 없이 꽝. 그러니까 다 인공지진이라는 것을 네 차례 핵실험마다 확인하는 걸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06년, 9년 이렇게 해서 모두 4번 있었는데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다 같이 P파부터 시작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강도 차이는 사실 2009년이 특별히 더 컸던 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그래픽상의 그 차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진앙은 그 네. 지하의 지점이고 네. 진원은 그거를 지표면까지 올렸을 때 그 차이인데요. 그 네. 두 개가 이번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지표면에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0시 반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대를 보면 10시 30분에 유럽에 있는 지중해 지진센터에서 한반도 북쪽에서 지진이 났네 하고 알려왔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이 파악한 건 12분 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확히 네. 우리도 48초 이후에 감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30분 48초요. 그렇죠. 우리도 그 기술적으로는 바로 파악을 했지만 네. 이것은 인공지진이라고 하면 보통 북한의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네.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유럽처럼 바로 이렇게 통보할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짧게라도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합참 상황실로 보고하는데 10분이 조금 더 걸렸다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국가정보원이 좀 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 사전에 알았느냐, 징후는 없었느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의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이제 정보위원회 간사죠. 이철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설명을 내놓을까요? 왜 징후가 없었느냐, 그거는 이미 장착을 해놓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1, 2, 3 갱도가 있는데 1갱도는 이미 폐쇄를 했고 2갱도에서 저번에 2번 실험을 했는데 그 옆에 가지를 쳐가지고 갱도를 만들었다. 그 안에 이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단추 누르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 그냥 단추만 눌렀는데 뭐 단추 누르는 걸 예상하기 좀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군요. 예,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 기관에서는 네. 핵실험 징후를 핵실험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징후 목록이 있습니다. 네. 그 징후 목록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네. 다 철저히 이제 얼마만큼 핵실험이 임박했느냐를 이제 네. 점검해 나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봄서부터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라도 단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만반의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쭉 기본 그 입장을 정해오고 관련 이제 준비를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점은 네. 특히 지난 10월에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가서 네.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게 되니까 북한이 만반의 준비는 갖고 있었지만은 네.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핵실험 준비를 계속 해온 건 맞다. 네. 그는 우리 정부 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네. 임박한 징후를 얼마만큼 우리가 파악했느냐 안 파악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임박한 징후는 이미 북한 당국이 임박한 징후를 밖에 노출시키지 않고 네. 이렇게 기습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해서 네. 가림막을 설치했다든가 네. 여러 가지로 징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네. 파악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조성해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임박한 징후를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훈 편집위원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전에 좀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여기저기 좀 전화를 돌려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구한 정보로는 국정원은 수소탄 관련 실험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D-Day H하고는 판단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할 줄 그건 몰랐고. 그거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번 이제 징후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수소탄 얘기를 슬쩍 흘리곤 했었는데, 자, 이게 과연 이렇게 금방 핵실험으로 이뤄질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작년 12월 15일에도 비슷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음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저체 백사 2015년 12월 15일 저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데 이어 2016년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수표하시었다. 수표하시었다라는 게 서명했다 그 얘기인데요. 실제 이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군수공업부 보고서 같은데 그 위에 김정은이 직접 자필로 쓴 다음에 서명을 했군요. 어떤 내용인지 점검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2016년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끼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하면서 작년 12월 15일 날 지시한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수소탄 그랬고요. 자, 그러면요. 이런 말들 다 이렇게 직접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자신 있었나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을 것 같네요. 어떤 뜻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 친필까지 다 공개했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인데 이 내용을 좀 이정은 차장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 12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은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핵탄과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 그 북한의 지금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수소탄과 관련된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왔던 거를 저희가 쭉 흐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 15일 지금부터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때쯤이 모란봉 악단이 저 베이징에서 철수하고 그럴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모란봉 악단이 이제 12월 12일에 이제 그 베이징에 이제 네. 간다 얘기가 나왔었고, 네. 지금 아까 봤던 그 서명을 한 날짜가 12월 15일로 일단 돼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모란봉 악단이 그 베이징에서 갑자기 어이없이 철수를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네. 그때도 이미 수소탄과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서 네. 중국에서 그 격을 낮춰서 관람객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소탄의 문제가 이렇게 확 불거졌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요, 풍계리라는 곳, 뭐 동창리, 뭐 다양하게 무수단리,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할 때마다 저희가 다양한 지명을 듣는데 저희가 지도로 한 몫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곳에서 핵실험이 있었는지 풍계리죠. 자, 1차 핵실험, 1, 2, 3, 4차 모두 이 풍계리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핵실험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는 거죠? 풍계리는 네. 일단 그 강력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1998년도에 파키스탄의 그 핵실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파키스탄 핵실험을 했던 장소가 라스코라는 산인데요. 네. 산맥이에요. 네. 거기의 지형과 또 지질이 이 풍계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키스탄과 북한은 이 핵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은 그 핵 미사일을 대주고 파키스탄은 고농축 우라늄 그 핵폭탄 만드는 기술 설계도를 또 북한에게 제공하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교류가 있었는데 이 실험장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파키스탄의 라스코 산맥이 이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를 찾자. 찾는 데가 어떤 데를 또 찾아야 되느냐. 일단 남조선과는 멀어야 된다. 네. 우리 남한과 가까우면 네. 공격을 받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또 피해를 주든지 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과 멀어야 된다. 네. 중국과 멀어야 되죠. 그런데 한경북도의 아주 좁은 지역으로 가면 한경북도 두만강 하류 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함경북도 남쪽은 네. 상당 부분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이 길쭉은 풍계리를 선정했지 네. 않느냐. 중국과 좀 멀고 네. 남한과도 멀고 네. 그래서 이 북한은 저런 곳을 선정을 했고 네. 또 연변 핵시설은 그럼 왜 저기 있느냐? 네. 일단 이 원료를 이 주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우라늄 광산이 또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멀지 않아야 되죠. 네. 그리고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고농축 우라늄을 만든다든지 원심불기를 돌린다든지 한 것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 청천강에 네. 희천발전소를 만든 거예요. 네. 연간 생산량 30만 킬로와트의 희천발전소를 만들어서 네. 고농축 우라늄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희천발전소 만들었는데 평양 또는 이
인민생활의 전력 상황이 호전됐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준 왜 저기 있느냐? 네. 저기가 바로 중국 국경과 50km 지점입니다. 네. 50km 지점에 미국이나 한국의 전투기가 들어가면 중국 전투기가 대응을 하러 나오는 네. 이를테면 중국이 그 이전에는 방공식별구역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기는 중국의 어떤 방공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저 서쪽으로, 즉 서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한국이나 미국의 전투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동창리예요. 왜? 중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동창리에다가 미사일 발사장을 만들었고 자, 여러 가지가 감안되는 겁니다. 자, 동창리에선 보니까 그럼 여기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어느 쪽으로 하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있는 무수단리에서는 이제 동쪽 바다로 쏠 것 같은데 이쪽은 어디다 쏠? 남쪽으로 쏘죠. 남쪽으로요? 네, 남쪽으로 쏘면 네. 황해도 지역만 살짝 지나면 네. 다 대부분 그 필리핀까지는 전부 뻥 뚫려 있는 뻥 뚫린 건 아니지만 네. 바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육지로 추락해서 이를테면 도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곳이 바로 동창리고 네. 중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중국으로 인해서 억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동창리이기 때문에 무수단에서 동창리로 옮긴 거죠. 무수단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서 미사일 발사를 대포동 1, 2호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만은 네. 저기는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한국의 전투기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서해로 옮긴 겁니다. 네. 자, 동창리, 이 동이라는 어감 때문에 좀 동쪽에 있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서쪽 국경 쪽에 있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북한이 이제 저 수소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오늘 직접 했던 자신들의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소탄 실험, 과학적으로 얼마나 증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북한 방송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네, 뭐 아직 확인될 수 없는 얘기지만 북한에서 계속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저 주장은 반복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의 실험 결과가 이제 과학적 숫자로 나오면은 서방 국가들과 우리 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요. 북한에서요. 3차 핵실험 즈음이 아닌가 싶은데 핵실험을 마친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예상해서 만든 기록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과연 북에서는 핵실험 이후 우리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고 만든 것인지 그 장면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예. 일본의 171개 지진 관측소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리터 척도로 4.5 내지 5.3의 진동을 관측했다면 북조선이 핵시험을 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글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뭐야? 미국의 비위를 맞춰가며 숱한 돈을 들여 이 기계들을 사다 놓고도 뭐 자세한 걸 알 수 없다고? 여보시오, 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또 한 차례의 지하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네, 저 장면은 이제 우리 한국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정보가 없는지 허둥대는지를 이제 자기 나라 이제 주민들한테 선전하려고 만든 영상 같은데 예, 한국 당국자들의 음성을 얘기했는데 북한 사투리가 좀 들어가 있는 성우의 음성을 썼네요. 북한 상황인 줄 착각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놓고 미국에 붙었지만 알 수 없다니 그만큼 자신들이 기습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소폭탄이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소형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잠수함에 발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강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